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정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혈우병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혈우병의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다른 질환의 유병률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대표적인 혈우병성 질환인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비만, 그리고 암, 그리고 혈우병과 관련된 통증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의 치료제와 발전과 함께 혈우병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혈우병 환자들의 기대수명이 20대였다는 것을 고려를 할 때 혈장 제제의 발전과 혈우병 약제들의 발전에 힘입어서 혈우병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는 70세 이상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에 따른 질병 유병률 역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 건강인들의 나이에 따른 질병 유병률을 조사한 표입니다. 여기서 60세 이전까지는 점차적으로 다른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유병률은 만성 질환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기타 비감염성 질환, 정신질환 및 약물 의존 장애, 신경질환, 심혈관계 질환, 사고로 인한 손상, 당뇨, 비뇨생식기계, 혈액 내분비 질환, 만성 폐질환들이 포함이 되고, 혈우병 환자들도 이러한 만성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혈우병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절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무릎, 2번 팔꿈치, 3번 발목, 4번 어깨, 5번 둔부입니다. 정답은 아래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혈우병 환자의 출혈은 관절이 가장 많습니다. 소아에서 65%, 성인에서 50% 정도가 관절 출혈을 경험을 하는데, 이 관절 중에서는 발목이 가장 많습니다. 소아에서는 40% 정도, 성인에서는 60% 정도가 발목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등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절 출혈은 체중 부하 관절인 발목 및 무릎 관절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일을 할 때 직접 힘을 받는 팔꿈치 관절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 출혈에 전구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수분에서 1시간 정도 관절 주위에 불쾌감, 저림, 조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관절 출혈이 발생하면은 관절낭이 팽창하면서 관절 붓기, 열감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운동 제한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관절 출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에 만성 염증을 가져오게 되고요. 연골과 뼈에 태열을 가져오게 돼서 혈우병성 관절병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혈우병성 관절병증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관절 구동장애라든지 뼈 팽창, 보행장애, 근위축, 마찰음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혈관절증이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혈우병성 관절병증의 동반 현황을 보시면은 A형 혈우병에서는 60% 정도, 그리고 B형 혈우병에서는 35%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전체 환자의 한 반 정도에서 혈우병성 관절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우병성 관절병은 사실 나이가 증가되면서 갑자기 증가될 수 있는데요. 10대나 20대 때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3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혈우병과 같이 연관이 높고요. 이런 혈우병성 관절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시 보충요법이 있고 유지요법이 있는데, 필요시 보충요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출혈이 생겼으면 가능한 한 빨리 증상이 발생한 2시간 이내에 약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적절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투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합병증이 적게 발생할 수 있고, 단기간 소량의 응고인자 치료로 합병증을 덜 남기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출혈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사고로 인한 출혈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사고와 연관이 없는 자연적인 출혈은 규칙적인 혈액응고인자 유지요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혈우병 환자 수준으로 1% 이상으로 혈액응고인자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요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관절 손상이 오기 전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래서 3세 이전에 유지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오늘이 가장 빠른 시기고요. 가장 빨리, 되도록 빨리 예방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더 이상의 관절 출혈이라든지 관절 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혈우병성 관절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출혈 시 되도록 빨리 2시간 이내에 적절한 용량을 충분히 치료할 것. 두 번째, 예방요법을 빨리 시작한다. 되도록 빨리 3세 이전에 시작하는 게 좋고 오늘이라도 빨리, 내일보다는 오늘이 빠릅니다. 빨리 치료한 예방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키우고 자발적인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 아스피린이라든지 브루펜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정기검진 및 정기적인 자세평가, 개별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상이나 사고는 최대한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특히 중요한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는 3세 이전의 예방요법을 하면은 연령과 상관없이 좋은 관절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세 이전에 예방요법을 시작한 그룹과 3세 이후에 예방요법을 시작한 그룹을 비교해 봤던데 3세 이후에 시작한 그룹은 나이가 들수록 관절 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지만은 3세 이전에 시행한 그룹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이전에 예방요법을 시작하면은 확실히 연령과 상관없이 좋은 관절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우병성 관절병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혈우병 환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됨으로써 환자들도 골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 남자나 여자 모두 30세경에 피크 본 매스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로는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뼈의 밀도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시면은 보통 정상 골 조직은 뼈가 촘촘하게 이제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골 감소증은 뼈에서 이렇게 지방세포를 대체하든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이러한 구멍이 좀 더 현저하게 보이게 되고요. 중증 골다공증은 좀 더 심하게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50대 남성에서 골다공증의 빈도는 1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우병 환자들을 보았을 때 30대에서 50대, 평균 연령 40대인 혈우병 환자들을 보았을 때 70% 정도에서 골 감소증을 보이고 골다공증 소견이 26%가 되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이 겨우 30% 정도고요. 대부분이 골 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골밀도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우병으로 인한 잦은 관절 출혈이 있는 것가 되겠고, 두 번째로 신체 활동 부족이 연관이 있겠습니다. 외상 및 출혈에 대한 두려움으로 체중 부하 운동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린 시기부터 적절한 본매스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골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운동의 부족과 연관되어서 비타민 D 결핍 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낮은 BMI 그리고 응고인자의 결핍 등이 연관이 있겠습니다. 이런 응고인자의 결핍에 의해서 2차적인 골대사 장애로 인한 골 형성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골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퇴골에 골두가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럴 경우 생길 수 있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압박골절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에 나도 잘 모르게 허리가 아픈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압박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압박골절이 생기면은 체형이 변하게 됩니다. 먼저 키가 작아지고요. 정상일 때 꼿꼿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지고,
똑바로 서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작아지고 척추 후만증이 약화되고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가 좁아지고요. 복부가 튀어나오게 되고 또 이게 복부 팽만, 변비, 포만감, 트림,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WFH에서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의 경우 골밀도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다. 이는 혈우병성 관절병, 관절 운동 부족, 그리고 근육 위축으로 인한 신체 활동 부족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증 혈우병 환자나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관절 건강이 양호한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골밀도를 높이고 추후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중 부하 활동과 적절한 스포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감소증이 입증된 환자의 경우에는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제 또는 비스포스포네이드 치료를 고려해야 되며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드 치료를 하기 전에는 치과 평가, 왜냐하면 이 약제가 턱뼈에 골 괴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혈우병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사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아주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 보충 중요하고요. 스테로이드, 와파린, 헤파린 등의 장기 복용하는 것들이 모두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비만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혈우병에서는 뭐 BMI가 낮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시대가 지나면서 인류가 많이 비만이 많아졌고요. 혈우병 환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킬 제곱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25 이상을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을 비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계열, 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스트릭트합니다. 그래서 25 이상을 비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우병 환자에서 비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인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45% 정도 비만이 있더라. 그래서 북미에는 38%, 그리고 유럽에 좀 더 많더라. 50% 정도 비만이 있더라. 이게 보고가 있었고요. 소아에서도 한 27%, 30% 정도 비만이 있더라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은 2010년도 이전에는 비만 확률이 조금 더 낮았는데 2010년 이후에 좀 더 증가했었고요. 이건 횟수가 가면서 좀 더 비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아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 이전에는 25% 미만이었지만은 2010년 이후로는 35%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우병 환자에서 비만을 다시 보시면은 보통 전체 성인과 비교해서 어떤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을 조사한 게 있는데 북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전체 성인으로 봤을 때 백인이 한 40%, 그리고 흑인이 한 50%, 아시안이 17%, 그리고 히스패닉이 한 45%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정상 성인 같은 경우는 혈우병의 환자에서 특히 뭐 비만이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북미고요. 북미는 아시다시피 비만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백인 같은 경우 17%, 그리고 흑인도 19%, 아시안도 12%, 히스패닉도 28%, 멕시칸도 뭐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의 소아 청소년 환자에서 비만율이 정상보다 높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부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이 습관 변화가 혈우병 소아 청소년 환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혈액 응고인자의 소모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가 이제 비만이 많이 심해지면 혈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가 주사가 어렵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또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출혈도 쉽게 생길 수 있고요. 혈우병성 관절병증의 위험이 좀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체중 부하와 함께 좀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골관절염의 진행이 더 빠르게 진행돼서 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만이 있는 경우엔 수술 후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 역시 좀 더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역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에서 고혈압이 좀 더 증가되느냐라는 것은 아직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BMI가 높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혈압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환자들이 같은 나이대 남성에 비해서 당뇨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BMI에 따라서 당뇨가 더 위험이 증가되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비만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에서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불안감, 기분장애, 섭식장애, 신체상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아청소년 환자에서는 혈우병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신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 혈우병과 비만에서 평가 개선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키와 체중을 규칙적으로 측정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BMI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BMI가 25 이상 과체중인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의 체중 감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의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식과 의지가 확고한 경우가 제일 중요할 거고 제일 처음은 행동치료부터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스크린 타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뭐 게임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인터넷을 보는 시간 등 TV를 보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 견과류, 콩류, 과일, 야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어 있고요. 지방 및 당류를 제한하는 게 좋겠다. 특히 과일 주스, 가당 음료수를 제한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에서 개선이 되면 가장 좋겠고요.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식이 제한 및 칼로리 제한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단계 안 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 그 다음 단계 수술적 치료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챕터는 이제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혈우병과 암, 혈행성 감염과 관련돼서 뭐 간종양, 림프종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혈액제제 사용과 함께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HIV 감염 등이 위험이 높다고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런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되어서 간경화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간세포종 그리고 림프종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통 정상 성인 남성들이 가지고 되는 전립선암, 대장암, 방광암의 발병 빈도 역시 유의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암은 뭐니 해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가 됩니다. 특히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뭐 C형 간염, B형 간염 등과 간경화가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피토프로테인이라든지 복부 초음파를 연간 1 내지 2회 시행해서 예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전립선암도 생길 수가 있는데 배뇨곤란, 빈뇨, 잔뇨감 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매년 1회 정도 PSA라든지 전립선 분해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에 대한 이제 선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도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혈변, 빈혈, 복부 불편감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대변 잠열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 대장 내시경은 5 내지 10년마다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암도 연관이 있는데 방광암은 흡연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외에 위험 인자로서는 무통성 혈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소변 검사 및 요침전 세포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거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종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통성 림프절 비대가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통증 관리입니다. 통증이 혈우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라이스 원칙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라이스가 레스트, 휴식 중요한데 다친 부위를 쉬게 할 것, 체중 부하 운동을 피할 것.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이 어떤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뭐 걷고 뭐
계단 오르고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좀 중증 체중 부하 운동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줄넘기, 스텝 에어로빅, 야구, 축구, 테니스 등을 피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플린트라든지 목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이 있는데 아이스, 거기서는 피부 표면의 혈관 수축을 유도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대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국소 마취 효과도 있다. 그리고 국소 혈류를 변경시킨다. 방법은 한 번에 20분 이내로 하루 4 내지 8회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컴프레션이 압박입니다. 부종을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력 분대 등을 이용해서 감아주는 게 좋는데 너무 조이진 않게 감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2가 엘리베이션입니다. 거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 다친 부위를 올려줘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이는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관리가 중요한데 이제 생각보다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유지요법이라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많은 좋은 관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는 사실 통증 관리가 잘 안 됐었고 약물 의존성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자가 혈우병성 관절병이 있는 환자에서 출혈이 생겨서 통증으로 왔을 때 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모든 통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처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약물 의존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저희 의료진이나 모두 약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물 통증 관리라든지 약물 관리, 약물 처방에서는 단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WFH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타이레놀 아니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650mg 한 타블렛이죠. 한 알에서 시작을 해서 하루 5개까지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안 될 경우에는 2단계는 세레브렉스 약제를 사용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0에서 200mg짜리가 한 알로 되어 있는데 하루 한 번 내지 2회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 3단계는 타이레놀과 코데인을 같이 쓰든지 타이레놀과 트리마돌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코데인은 10에서 20mg 하루 6회까지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 트라마돌은 50에서 100mg짜리를 하루 3 내지 4회까지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단계 이제 모르핀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20mg짜리 사용했을 경우는 하루 2번, 10mg짜리 사용할 경우는 하루 4번 정도로 제한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혈우병에서 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아에서는 수술을 할 경우나 트라우마가 생겼을 경우, 극심한 통증이 생겼을 경우 처방을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넌 트라우마틱 블리딩, 비특이적인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확 심해졌을 경우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마약성 진통제 의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의존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한 바가 있는데 혈우병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중증인 경우 좀 더 많을 수 있고 ABO 블러드 타입에서는 O형이 좀 더 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 관절병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만성 관절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보다는 확실히 소아는 적고요. 성인이 될수록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혈우병의 중증도, 만성 혈우병성 관절병 유무, 그리고 나이가 증가될수록 마약성 진통제 의존성과 연관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 또한 관절병증이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심각하게 손상되고 통증,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될 수 있는 진행성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의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절병증으로 다시 이제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병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혈우병과 연관이 있는 만성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요약된 슬라이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는 골다공증이 있고요. 골다공증은 골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정량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만. 사회 전체가 비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만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혈우병이 있는 환자들이 비만 유병률이 정상 소아청소년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관절 통증이 증가될 수 있고 표적 관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아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을 140 이하, 이완기 혈압을 1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적극적인 혈압 조절 및 저염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역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고지방식이라든지 당류를 포함한 음식을 제한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겠는데요. 심리사회적 영향이 있겠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 보장과 정신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